근데 윤용찬 의원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하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그러니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예, 뭐 그거는 그것 또한 좀 지나친 그러니까 이 참 예. 언어로 이렇게 학살하는 것은 이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저쪽 당은 지금 반국가 행위자라고 우리를 몰고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도 쿠데타라고 이렇게 대응하면 저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 하는 사람한테는 점잖게 좀 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좀 이렇게 품격 있는 것으로 대응을 해야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어느 쪽인가를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국가적 행위하고요. 쿠데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땐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달라요. 네,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한판 쓴소리 시간.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먼저 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게스트인데요. 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진작 한유가 안녕하세요. 김수상 예,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웃는 이유를 저희는 잘 매주 모르실 뵙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방송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우리 의원님 성대모사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친구 말이야 좀 나도 좀 먹고 살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만 다 먹고 있어. 의원님보다 더 많이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 MB 뭐 박근혜 하면서 꼭 나도 꼭 끼고. 그 청취자분들이 이미 좀 많이 친숙해지셔가지고 의원님 오시니까 벌써부터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조금만 옆으로 더 좀 가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지금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조금 늦으셔서 또 잠시 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저 대통령의 그 첫 개각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폭이다, 뭐 소폭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내용은 중폭이 된 거죠. 예. 결론적으로. 다만 장관 뭐 이 개각이 좀 숫자는 적었습니다만 예. 이거는 뭐 청문 절차 이런 또 국정 운영에 지금 뭐 상당히 그런 어려운 시기 때문에 좀 예. 시간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관급 인사가 대폭 이루어졌으니까 이번 인사의 이제 성격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부처 뭐 이런 관리형 뭐 그런 인사 체제에서 좀 이번에는 실천형 인사죠. 그러니까 실천형? 실천형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그대로 각 부처에서 강력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용산에서 이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그런 비서관들이 뭐 일부 많이 차관급으로 또 들어갔죠. 일부가 한 5분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한 5명이죠. 뭐. 5분이 갔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왕차관 뭐 이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한 왕차관들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MB 정부 당시에 그 박영준 차관처럼 뭐 그렇게 왕차관은 없습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런가요?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분들이 1년 한 그래도 2개월 넘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코드를 맞춘 그 이제 경험 노하우가 예. 아마 부처에 가서 이제 그런 국정계획 과제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질을 빚지 않을 거다. 좀 지금까지 솔직히 평가지만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예. 정권이 바뀐 뭐 실감을 못 느끼는 그런 부처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우리 자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대통령의 국정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 그런 거죠. 이번에 이제 뭐 교육부 대학 지원국장 뭐 경질 인사 뭐 예. 이런 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비단 이게 교육부뿐이겠습니까? 많은 부처가 그래요. 근데 이제 비서관들 차관이 센 분들 가면 이제 장관을 대통령이 뭐랄까요 좀 신임하지 않고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장관들이 예. 부처의 국정 운영, 국정 장악력이 예. 떨어져서 떨어져서 아, 그러니까 좀 뭐 대통령 기대에 뭐 못 미치니까. 못 미치니까 뭐 이런 뭐 이제 차관을 갖다 세워가지고 이제 뭐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뭐 그렇지만은 이제 집권 2년 차에 특히
용산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죽도 밥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에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 대북 강경 발언이 논란이었는데요.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이런 강경 발언이 많이 예. 있습니다. 예, 예. 통일부 장관인데 예. 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실 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대체적으로 남북 관계는 한 50년 동안 예. 그래도 남북 평화 통일 협력 교류를 통해서 뭐 남북 관계 경색을 풀고 뭐 이렇게 점진적이나마 평화 통일로 간다는 그런 뭐 분위기였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의 어떤 인식하고는 확실히 다른 뭐 인식을 가진 장관은 의원님 보시기에 달라요. 내정적인 거는 그건 의원 보시기에 틀림없죠.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정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뭐 이런 대학 교수 시절에 예.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 음. 하고 이제 막상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또 미국과의 관계 또 주무부처로서 또 타부처와의 또 그런 여러 가지 협력 관계 또 균형을 갖춰야 되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주소를 그렇게 자기 뭐 정치 표현이 자유로웠던 시절처럼 그렇게 가져가지는 못할 거예요. 의원님, 저는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은 장관의 입장이지만 더 궁금한 건 대통령님의 입장인 건데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지금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나 이런 걸 좀 압박을 하고 남북 관계가 경색으로 가더라도 더 밀어붙여야 된다. 혹은 뭐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결국은 흡수 통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던데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인사를 하신 걸까요? 대체로 이 김용호 장관 내정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남북 관계 인식을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라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 예.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통일부가 그 평화 교류 협력 뭐 이런 뭐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원칙이 있는 그런 통일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특히 가치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저희 코너가 원래 쓴소리 코너였어요, 의원님. 지금 네. 굉장히 그 평상시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 주셔서 좀 전문의하게 쓴소리 좀 해주십시오. 그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그 아이 창립- 쓴소리는 두 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까지 또 그럼 윤석열 정부 살겠어요? 예 지금 저 반국가 세력 네. 이 발언이 또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도 사실상 어제 그저께죠. 예. 그저께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예, 자유 장충 체육관에서 총연맹 창립기념식? 자유총연맹 아하. 행사장인데 아하. 그 현직 대통령이 자총 그렇게 창립일 날 행사에 참석한 거는 24년 만에 참석한 겁니다. 20여 년 만에. 네, 24년 만에. 그렇군요. 이제 자총의 해외 간부들도 참석하고 뭐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예. 제가 그날 느낀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이 연대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절대 공짜로 얻어진 거 아니다. 예. 우리 선열들의 피와 그리고 희생으로서 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부흥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안보를 중시하고 또 이 평화도 강력한 안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그것은 바로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다. 뭐 이런 아니 거죠. 그건 이제 항상 평상시 많이 말씀하셨고 근데 반국가 세력 지난 정부를 향해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셔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반국가 세력이었는가? 그 연설을 듣고 완전히 경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전 시커먼 그 뭐죠? 종전선언을 종전선언. 얘기하면은 반국가 세력인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난 정권의 그냥 공식 입장이었고 추진하는 것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명시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상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33명의 의원이 평화법안 내왔는데 그 안에 지금 종전선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아닌데 그걸 얘기하게 되면 반국가 세력이다. 저는 이런 사고 방식이야말로 자유주의랑 전혀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음모론적 사고 방식이 깔려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그거에서 찬성을 하게 되면은 그건 유엔사를 해체해서 북한을 도와준다. 이런 식의 해괴한 사고 방식을 가진 것은 극우 유튜버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어떻게 대통령 연설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저는 완전 충격과 경악이었거든요. 제가 뭐 그저께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은 예. 이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문 준비된 그 원고를 뭐 따박따박 읽기보다는 예. 사실상 원고를 안 보고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확신이었어요. 제가 느낄 때. 그 원고를 읽으신 게 아니었다. 예, 거의 원고를 보고 읽었지만은 아하. 사실상 안 소화해서. 보고 이야기를 해도 딱 그렇게 할 내용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예. 사실 이 종전선언의 이런 뭐 숨은 의도는 유엔 연합사를 이제 퇴출시키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일정 부분 인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 비핵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종전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거는 뭐 트럼프하고 당시 논의할 때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정지가 안 됐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냥 종전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 세계에 북한의 그런 위장 평화 쇼를 갖다 대변해 주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자처했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북한 핵 미사일이 더 그냥 세계를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를 개발한 거죠. 위장 평화라기보다는 평화로 가는 길을 가다가 좀 좌초됐다. 아니 그 평화를 자초한 게 우리가 도발을 근데, 하고 예. 예. 우리가 북한 체제를 위협했다면 근데 그 저는 그런 맞아요. 어법도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북이 핵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는 지금은 그러면 핵을 개발 안 합니까? 아 물론 하겠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북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핵 개발을 도왔다. 이런 식의 어법들은 적을 공격하는 거고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내부에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책으로 나가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은 이가 갈리게 체험을 했거든요. 70년대, 저 김교수님 80년대까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날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해 공무원 우리가 피격 사건을 지키면서 그때 예.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통탄을 금치 못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특히 민주당 지금 지도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미군을 사실상 점령군으로 거의 인식하고 취급을 했잖아요. 점령군이라는 표현으로. 또 뭐 이낙연 뭐 전 대표도 총리 시절에 이제 주석님 그 북한에 그때 평양 김일성 그때 아마 동상 앞에서죠. 주석님 뭐 그런 삶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다. 이런 것들이 우리 좀 흔히 말하는 많은 6.25 전쟁과 그동안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수호 용사들의 헌신 희생 속에서 예. 과연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로 남북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큰 의아심을 가진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표현들이 이제 반국가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데 반국가적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노동 현장도 그렇고 시민사회 운동 그 현장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뭐 좌파적 어떤 진보적 사고를 넘어가지고 심지어 종북주의적 사고나 또 뭐 어떤 그런 뭐 주사파 논리가 지금도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거로 이런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비하면 사실 그런 사람도 거의 사라졌거든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또 다시 가만 놔두면 점점 사라질 건데 그걸 갖다가 부각을 시켜가지고 왜 사건을 만들고 이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두환도 저 북한 가가지고 주석님의 위대하신 주석님의 영도안에 발전하는 평화의 모습을 보니까 감개에 무량한 나라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반국가 문제입니까? 전두환도
이런 문제는 그 외교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갖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그 사고 방식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그런 사고 방식이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뭐랄까 그 김종인 체제 하에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상당 부분 그런 것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보다 더 심해요. 지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도 무당층을 향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예. 정책이라든지 뭐 이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슈나 인식을 그렇게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예. 이게 마냥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그런 우려도 우리는 하신다. 멀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이런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민주당 여야 간의 대치는 더 길어질 것이고 이 대치 더 심해지게 국민 생겼어요. 통합은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반국가 세력하고는 협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국가 세력. 아 그러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지금 뭐 오해 소지가 다소 있긴 하지만은 예. 일반론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거다. 용산에 그 공식적인 해명이 있었잖아요. 아니, 네.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종전선언을 갖다가 추구한 사람들은 그 지난 정권이고 민주당이었는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일반인이 무슨 종전선언을 추구합니까? 더더군다나 또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하여튼 이번에 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예, 예. 뭐 이분 박인환 분도 그렇고 위원장, 예. 뭐 여러분들이 보면 호불호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한 이건 인사라는 것은 예. 인사권자의 스타일입니다. 사실 이건 교과서에도 없고 아, 뭐 국회에서 뭐 어떤 뭐 입법 행위를 통해서 제도화 시킨 것도 없고 이거는 오로지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의 뭐 이런 판단이에요. 저는 뭐 이분들의 생각. 그래서 보통 네. 뭐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그 대통령의 나중에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 이분들이 이제 현직을 맡게 돼서 아, 그 부처의 변화나 또 그 부처의 사회적인 인식,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시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갖다 충분히 펼 수 있게끔 하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좀 저는 보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중앙으로 못 오게 주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화해야 할 사람들을 갖다 대통령 직접 끌어다가 중용을 해서 그 생각으로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게 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사상이나 이념 철학 가지고 공직자 교육 현장에 요즘 절대 안 된다. 교육 메커니즘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느 그 기관장이 아무리 뭐 실세 정치인이 들어가 앉더라도 그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니, 위치에 가기 전에 헌법상에 보인돼 있는 그 진 교수님 말씀하신 분이 정치적 김채환 자유예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근데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결국 유튜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고 그걸 열심히 돈을 버세요.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공직엔 못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 그렇게 발언을 한 사람도 공직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제가 거죠. 한 말씀만 좀 더 부연드리면은 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무책임한 국가관이라든지 그리고 불분명한 안보관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부처의 책임자들의 사고와 인식은 이제 걷어내겠다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 느끼는 거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좀 색깔이 저 확실한 아까 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호불호가 있는 그 사람. 국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국가 정체성은 진 교수님 저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인데 대통령의 사고 방식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이견을 가진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맞아요. 이견을 가진 사람은 내부의 적으로 만드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가치관.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사고도 다 받아들이는데 그걸 갖다 주변화할 뿐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인정을 하고 이견을 해야지 내부의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속가버리겠다 이런 사고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도 아니고 이거 민주주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명확히 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 1년간 이제 국정 운영을 이렇게 본인이 수행해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예. 본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도 있고 그런 공약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국정 철학까지도 국민들에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건데 예. 이걸 그 부처의 장관들이라든지 특히 장차관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걸 제대로 이행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사회 공무사회 조직의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속았다는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 오랜 뭐 타성에 젖은 그런 관료 공직 사회를 뭐 좀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도 알겠습니다. 있죠. 이게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입니다. 뭐 이런 걸 내세우고 당선됐으면 맞아요. 근데 당시 선거는 그렇게 안 치렀거든요. 그때는 좀 망언하는 사람들 다 배제하고 마치 안 그럴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근데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이런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많은 중도층 같은 경우 많은 그분을 찍어줬던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려고 찍어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존의 뭐 개인적인 그런 정치의 자유를 가지고 한 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사건건 이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공직자로서 공인이 된 이상 다를 그런 것이다. 조그마한 뭐 우리 지금 우리 진 교수님 하시는 말씀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런 편협된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국정을 편다는 건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예. 본인이 진짜 국민들이나 또 여야 간의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사회 통합형 메이커로서의 그런 뭐 공직자가 되는 걸 지켜보고 아니면 저부터 비판하겠습니다. 그럴 분을 뽑았어야 되는데. 의원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아까 않을 뿐을. 공무원들 또 그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실행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법사위는 정말 시끄러웠죠.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실세인데 예. 이번 법사위에서 의원들이랑 대화 나누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와 태도는 공손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뭐 국회의원들에게 거의 맞짱 뜨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자신은 얼마나 거기에 대한 뭐 자부심이나 또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각인시킬지 모르지만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국회 입법부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고 설사 야당에서 뭐 거칠고 공세적이며 때로는 살이 뭐 이런 분별에 뭐 이치에도 안 맞는 일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 답변 자세나 태도는 공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영상을 저희가 저는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부분 뭐 좀 총장이 좀 잘못했다. 가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그분이 당군 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당군 일에 제일 많이 사실과 다른 열람했고 전혀 부분의 인권에 수정을 대해서 열람을 강요했습니다.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말 그걸-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그거야 답변하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열람 버튼을 누르면 통상의 결제가 경우 완료가 되고 그렇게 실컷 자,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이거 좀 74년 만에 눌러주십시오. 처음입니다. 이 단군 이래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쓰셨어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고로 그 시끄러웠던 그 감사원. 당군의 역사가 얼마나 긴 역사인데 대한민국 헌정 역사가 불과 74년인데 예. 그 저 지양반도 그 인용은 좀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은 거고 예. 본인이 답변은 정확하게 하고 감사원의 입장을 가지고 원칙 있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좋은데 예. 그렇게 뭐 굳이 뭐 국회에서 이렇게 좀 맞짱 뜨는 모습은 좀 저 기세등등한 게 고쳐야죠. 저런 거는. 기세등등한 게 내가 권력 실세다라는 뭐 자신감 이런 것이 배어나는 거거든요. 장관들도 꼼짝 절대 못하는데. 감사원의 이런 감사 기관이 권력의 실세로서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안 맞죠.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 또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쪽지를 딱 넘겨주는데 최재 그 감사원장한테 넘겨주는 이렇게 답변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겁니다가 아니라 예.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하세요라고 아예 코치. 그러니까 코치를 하거든요. 이걸 딱 보면서 아니 감사원장은 뭐지 저 허수아비인가?
저 놀랬거든요. 보통은 감사원장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자료 딱 이겁니다. 보고 답하는데 답안지를 주잖아.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대로 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감사원이라는 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좀 보면서. 이분 답변 자세나 태도가 좀 무리를 빚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인데 보통 좀 기관장이 이렇게 답변할 때는 피감기관으로서 답변할 때는 뒤에서 이제 간부들 내지 이제 좀 간부들이 이렇게 주는 쪽지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뭐 다른 부처도 비슷한데 아마 이번에 어제 답변 태도가 저랬기 때문에 우리 진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이 좀 그 답변 태도도 문제 좀 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이 국회 차원에서라도 옛날에 최순실 청문회 때는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이 증인들 태도 자주 바로 잡아주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뭐 지금인데 그걸 지금 성대모사 그렇죠. 주로 사용하는 게 그렇긴 한데 그 의원님 현장 계셨습니다. 그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은 뭐 국회에서는 의회주의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국회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국회에 왔을 때는 전쟁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 소통하러 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답변 자세를 가져야 되죠. 일단 뭐 자기 정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국민의힘이나 집권당 여당에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게 이번 정치에 관심 있는 것 같다. 내년 총선은 염두에 두고 저러시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하시던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 모습을 이렇게 갖출 때 갖춰야지. 공직자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상당히 결례로 비춰지고 오히려 좋지 않은 뭐 인식으로 남겨지면 되려 정치의 뜻이 있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이런 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총선 공천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굉장히 바쁘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못 오셨네 결국. 예, 의원님이 나와 계신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할까?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예, 의원님. 네, 연결됐습니다. 예, 의원님. 예, 바쁘신가 네네. 봐요. 지금 국회 본회의가 아직 안 끝났나 봅니다. 이태원 참사 그 특별 그 신속 처리안 건 패스트트랙 또 후쿠시마에 대한 결의안을 찬반 토론이 좀 열띠게 있었습니다. 그걸 뭐 계속하고 또 표결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한판 승부긴 출연하고 싶은 갈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예. 김성태 의장께서 그냥 혼자 동무대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의원님, 진 교수님하고 이렇게 김성애 소장님이 저를 엄청 조져대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님 계시면 이게 좀 분산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을 이유가 없는 건데 오늘 국회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의원님 열심히 오고 계신 상태인 거죠, 그죠? 네, 그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의원님도 이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님도 법사위원장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의원들 질의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김성태 의장님께서 잘 설명하신 대로 그 집행부의 그 공직자들이 국회 와서 답변할 때는 국민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라는 자세에서 그 입장은 정확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고 어쨌든 정중하게 그 입장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상당히 뭐 그 유병호 사무총장만이 아니죠. 한동훈 장관 지금 하여튼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하여튼 공격적인 자세로 적대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물론 뭐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 뭐 그전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냥 좀 박살내서 창피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 리더십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게 잘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고위공직자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오만하게 답변을 하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도 질의할 때는 예. 그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서로 간에 그래야 되는 것은 뭐 기본 당연히 모범 답안인데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아까 김성태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국회의원이 좀 거친 표현을 써서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뭐 수세적으로 뭐 무조건 굴종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입장은 얘기하고 입장만 건조하게 뭐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딱 봐도 맞짱을 진짜 뜨려고 하는 자세가 딱 보이고 적대감을 보이고 그러면 그 뭐 국회 와서 싸움질하려고 오는 건데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그게 마땅치가 않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예. 이게 국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그 행정부 답변하는 기관장이나 답변하는 공직자는 무한정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은 7분이면 7분, 5분이면 5분 그 안에 질의답변이 다 끝내야 되거든요.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7분씩 받죠. 급하죠. 예. 급하다 보면 이제 거칠게 나가거나 좀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럴수록 좀 침착하게 답변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은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계속 상습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유병훈 사무장 이전에 국회 질의할 때도 늘 좀 약간 저런 모습을 보였었다. 예, 예.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학습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뭐 그렇게 그냥 대들고 막 저기 하면 뭐가 뭐 인기가 누가 좋아지고 한동훈 장관도 그러고 추미애 장관도 그러고 하여간 뭐 좀 하여간 좀 모양이 여기저기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하시려고 이러는 거다. 이런 해석을 또 박범계 의원은 하시던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속마음은요. 예. 아니 그 정치하면 그렇게 막 아구제비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정치에서는 안 될 부적격자죠. 예.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초반에 그 대통령의 그 연설 발언,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발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대 세력이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저희가 이제 김성태 의원 입장 들었는데 의원님은 그 대통령의 자유총명맹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뭐 김성태 의장께서 예. 변호하려고 많이 땀을 찔찔 흘리시면서 저기 하시는데 김성태 의장께서도 속마음은 그거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되고 반국가 저는 세력.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예. 상식에 반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몰상식하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반국가 활동, 반국가 행동 말이 얼마나 그게 끔찍한 얘기입니까? 국가에 대해서 반역자란 얘기인데 말하자면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같았으면 처형을 당할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반국가 행위자라는 것이 국가보안법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던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의원님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 취소를 요구하셨었는데 대통령실 해명이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 겨냥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씀한 거다. 그냥 어떤 그게 왜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꽁무니 빼십니까? 그걸 다 누가 그러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럼 아니면 김성태 의장님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 말이 일반적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적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반국가 행위자를 했다든가 예. 이상민 의원이 반국가 행위를 했다든가 적시를 하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논쟁을 하든지 예.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했다면 더 비겁하게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김성태 의원님이 반론하신대요. 자, 김성태 의원님.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에서 마주보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뭐 그냥 너무 내용이 좋네요. 잘 되고. 이거 참. 지금 의원님이 도착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오시는 것 같고. 자, 우리 이제 의원님 조심히 빨리 올라오시고. 자, 김성태 의원님. 의장님 도망가지 말라고 좀. 예, 제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그래가지고 지금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요것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 이분을 이제 내정할 것이다. 네네. 뭐 이게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건데 예, 예. 아직 뭘 대통령께서 뭐 인사를 공식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동관 이제 이 내정자가 될 수 있는 이분이 MB 시절에는 좀 거칠어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 만나보는데 아 만나셨어요? 한 십수년이 지나서 그런지 상당히 그래도 균형적인 좀 인식을 갖추고 그래도 상당히 대화 타입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뭐 진짜 특히 방송 언론을 또 상대하는 그런 뭐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 입장에서 본인이 뭐 너무 경도돼 있고 편협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엄청난 또 파란이 있는 건데 십수년 전에 MB 정부 시절에 그때 대언론 담당 역할에서 예. 상당히 지금은 좀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이. 저 그 말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달라졌더라. 그래서 너무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 MB 때 그랬으니까 당신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런 지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방통위원장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좀 중립, 뭐 사실은 속으로는 내 편이라고 하더라도 겉보기엔 중립인 분들을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워왔었는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 이제 선대본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방통위원장을 좀 직접 넘어가는 모양새는 좀 너무 이 대통령실의 의중대로 방송을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 특보라는 게 특보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뭐 한 달에 잘 보면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뭐 부처나 이런 소통의 역할은 가지겠지만 예. 대통령과 이렇게 흉검없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인식을 가지고 그냥 방통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또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것은 좀 뭐 저는 좀 너무 이르다. 다만 이제 앞에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너무 좀 이분도 경도돼 있고 편협적이었어요. 좀 싸움닭이고 전투적이고 그죠? 아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또 뭐 그런 종편 뭐 이런 평가 이런 데서 TV조선? 뭐 이런 무리가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그 화살이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반면 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무수석들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본인들이 나중에 할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대한민국도 많이 시스템 매뉴얼대로 이제 부처도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을 안 너무 해도 크게 된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김성태 의원님 만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쓴 소리. 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님이 방금 스튜디오에 도착하셔가지고요. 자 페널티를 드리기 위해서 민주당 비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빡세로. 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황희 의원 그리고 교수 두 분을 추가 인선을 했는데 자 근데 혁신위 두고 친명 인사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황희 의원이 인선되면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아 기대가 말하자면 없으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고 이재명 대표 체제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는 혁신위에서 나름 뭐 고생을 하시겠지만 매우 제약돼 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의 포기를 해라. 서약을 해라.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법적 의미는 의미 없고 정치적으로 약속을 하고 만약에 체포 동의안 오면 가결하겠다라고 그걸 당론으로 정하는 그 결의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되지 않았잖아요. 뭐 부결시킨다는 당론으로 부결은 안 하겠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오차함수인지 육차함수인지 참 아리송하고 그래서 그런 등등을 볼 때 뭐 그 매우 하여튼 고생은 하겠지만 제약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뭐 시각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금 결함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이나 뭐 등등에 대해서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혁신위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놔두고 뭐 그냥 뭐 의원들의 뭐
부채포 특권이니 뭐니 뭐 이런 거라면 변죽을 울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저는 대체로 이상민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 핵심이라는 것은 기존의 지도 체제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게 비대위도 그렇고 핵심이도 그렇고 이거는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예.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상체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그건 자기 대신에 이 핵심위원장에게 정권을 줘가지고 사실상 비대위 체제의 어떤 그런 결기를 좀 담아달라는 건데 예. 그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불체포 특권이고 기존 앞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다운 당규를 바꿔가지고 본인은 출마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런 걸 바꾸는 걸 이런 걸 바로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다 접어두고 그냥 이렇게 해 들어가면은 역시 이재명 대표 이 참모들 주변 진영들이 기술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당내 어려운 상황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극복해나가는 좋은 프로그램으로만 인식되어지면 이거는 나중에 민주당의 본질적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당 사정을 말씀을 좀 드리면 혁신 확물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제공을 하세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거 방류도 저지해야지. 예. 또 뭐 이태원 그 참사에 대한 특별법도 지금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또 입법해야지. 예.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 개각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 통일부 장관 뭐 내정자나 뭐 또 누구죠? 그 누굽니까? 그저 권익위원장 말고 누구죠? 국민권익위원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예. 뭐 이런 분들. 김채원.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사고를 터뜨리니까 유치한 그거에 대응하고 마치 두더기 잡기처럼 하기도 바쁘니까 정작 해야 될 지금 숙제를 그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잊어먹고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 지금 당 지도부에서 계획을 세우기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장애 집회를 앞으로 20여 번을 예정돼 있답니다. 이러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이게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 이상민 의원님 이게 장애 집회 많이 가져가 가지고 그 정당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당이 지난번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서 매주 그냥 한교안 대표 시절에 연설 경연 대회를 했어요. 전국에 우리 당원들 다 좀 모아가지고. 광화문에서. 예.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우리 당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 하겠지. 그리고 그다음 총선도 실패해요. 저 혹시 저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하고 좀 친하십니까? 아니 뭐 괜히 그 전화로 좀 얘기 좀. 부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지만은 그 민주당 내에 이런 위기 타겟적으로 이렇게 장애 집회 시위로 가는 건 그건 맞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진짜 예. 먼저 해야 될 일이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체제를 포함해서 전체의 기득권, 뭐 당 자체가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자체도 놓겠다. 뭐 선거규제 개혁을 통해서 예. 사실 그런 걸 리드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딸려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손 놓고 관심도 안 갖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지금 사실은 좀 정력을 말하면 여기저기 소진시켜 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슈로.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제가 동의는 못 하겠고요.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예. 귀국하셔갖고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큰 분도 있고 또 제한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지는 예견은 하기는 어렵고 예. 열심히 뛰셔야죠. 말하자면 이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금 현안, 모순, 부조리 이런 부분에 정면으로 응시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거.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난 간다.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한다. 라는 각오로 해야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뭐 이 위기를 타개한다 그러지만 백지장도 맞들 상황이 일 때가 있고
그 모순과 부조리를 타개해서 바로잡을 때가 있는데 저는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부조리를 바로잡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윤영찬 의원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하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예, 뭐 그것 또한 좀 지나친. 그러니까 이 참 예. 언어로 이렇게 학살하는 것은 이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저쪽 당은 지금 반국가 행위자라고 우리를 몰고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도 쿠데타라고 이렇게 대응하면 저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 하는 사람한테는 점잖게 좀 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좀 이렇게 품격 있는 것으로 대응을 해야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어느 쪽인가를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국가적 행위하고요. 쿠데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땐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요, 달라요. 수준이 뭐 이낙연 대표 이제 이야기하다가 좀 옆으로 뭐 이렇게 3초포로 샜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낙연 대표의 지금 정치 전면에 서는 것은 정치의 계절에 이게 한마디로 장사꾼이 장사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손님 다 떠납니다. 이낙연 대표의 귀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번 전당대회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또 원외에서도 함께해 준 그 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챙겨야 된다. 이따 안 챙기면 언제 챙깁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하고 원만하게 균형 있게 조율되어지면은 민주당은 평화롭게 내년 총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것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 기반을 둔 순회주의적 그런 정치 세력화 여기에다 이제 지금은 분명히 이재명의 개딸의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문파들과 문파의 시대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을 그래서 띄워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는 대표대로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민 의원이 좀 이낙연 대표 역할로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가장 먼저 만났어야 됐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만나실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인들 만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냥 지금 김성태 의장님 말씀대로 뭐 각각의 지분 어느 정도 하고 내년 공선 가는데 공천에 적절하게 타협하면 국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부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문제를 타개해야죠. 그 문제를 타개할 각오로 나서야 되고요. 참 제가 하기 힘든 이야기까지도 저렇게 이상민 의원은 정말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진짜. 그게 그러니까 뭐, 답입니다. 그렇게 민주당에 나가면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이렇게 나갈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많은 무수리가 있고 잘못한 게 있고 내로남불, 위선적 뭐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있고 뭐 방탄 정당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하게 진정한 모습으로 정치 세력으로 보여주느냐. 그러려면 칠 건 치고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불편하고 심한 고통이 따르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제가 늦게 왔는데 야,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